여러분, 만약 10살짜리 아이가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조선시대 저작거리 한 구석에 낡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저작거리를 비추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서울 종로의 번화한 시장 한 구석에는 낡은 돗자리 하나가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는 10살 남짓한 어린 계집아이가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혜라는 이름의 이 아이는 여느 아이들처럼 뛰어놀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무언가를 읽어내곤 했습니다. 서혜의 눈은 남달랐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 속에는 범인들이 가늠할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빛과 그림자를 읽어낼 줄 아는 신비로운 능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서혜는 사람의 사주팔자를 꿰뚫어 보는 재주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정확함은 소문이 자자했고 동네 사람들은 심심풀이 삼아 이 아이에게 운수를 물어보곤 했습니다. 애기 씨, 오늘 장사가 잘 될까요? 이번 과거 시험은 어찌 될까요? 서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사람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얼굴에 드리운 기운을 읽고 사주를 풀이하며 앞날을 말해주었습니다. 때로는 좋은 소식을, 때로는 조심해야 할 일들을 일러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서혜의 말은 틀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도 서혜는 돗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등 뒤에서 비춰오고 저작거리의 활기찬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혜의 시선이 한 사내에게 멈춰 섰습니다. 남루한 옷을 걸친 그 사내는 주변을 경계하듯 두리번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삿갓을 깊이 눌러쓴 탓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서혜의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 사내의 주위를 감싸고 있는 기운은 보통 사람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용의 기운이 서려 있었고 하늘이 내린 귀한 운명이 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먹구름 같은 어둠이 그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서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런 기운을 가진 사람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서혜는 조심스럽게 그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날이 잠시 멈춰 서시지요. 서혜의 맑은 목소리에 사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삿갓 아래로 날카로운 눈빛이 서혜를 향했습니다. 경계하는 빛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애기 씨? 나리의 사주를 보아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운명을 지닌 분은 처음 뵙습니다.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혜를 따라 돗자리로 왔습니다. 주변을 경계하며 자리에 앉은 사내는 여전히 삿갓을 벗지 않았습니다. 서혜는 사내의 손을 펴 보이게 했습니다. 그 손은 글을 많이 쓴 사람의 손이었지만 동시에 칼을 잡아본 무인의 손이기도 했습니다. 서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내의 기운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 순간 서혜의 머릿속에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궁궐, 용상에 앉은 위엄 있는 모습, 그리고 칼날이 번뜩이는 어둠 속 장면들이었습니다. 서혜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에는 놀라움과 경외감이 가득했습니다. 나리께서는 서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사내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주변을 재빨리 둘러보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말을 하는구나, 애기씨.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리의 운명에는 용의 기운이 서려 있고 천명을 받은 분의 표식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서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 나리의 주변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배신이 일어날 것이고 멀리서는 적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내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삿갓을 조금 들어 올려 서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위엄과 동시에 깊은 근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가 보는 것이 진실이라면 더 자세히 말해보거라. 서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내의 기운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나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이 중에 역심을 품은 자가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충성을 다하는 척하나 속으로는 나리의 자리를 탐하고 있습니다. 백발의 위엄 있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사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혜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북쪽에서는 오랑캐들이 칼을 갈고 있고
동쪽 바다 너머에서는 낯선 이들이 우리 땅을 노리고 있습니다. 안과 밖에서 동시에 위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그 시기가 머지않았습니다. 언제쯤이겠느냐? 석 달 아닙니다. 가을 추석이 지나고 첫눈이 내릴 무렵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날 것입니다. 자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의 말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궁궐 안팎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북방과 동쪽에서 불온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냐? 서해라고 합니다. 서해라. 좋다. 그대의 능력이 진실임을 이제 믿겠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어찌 헤쳐나가야 하겠느냐? 서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네의 운명을 더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리께서는 지금 당장 궁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를 은밀히 궁으로 불러주십시오. 제가 나리의 곁에서 배신자들을 가려내고 위기를 헤쳐나갈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 그대를 궁으로 들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오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리를 진심으로 보필할 수 있는 이는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리께서 믿고 계신 이들 중 상당수가 이미 마음을 돌렸거나 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네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3일 후 누군가 그대를 찾아갈 것이다. 그때 함께 궁으로 들어오거라. 그러나 이 일은 절대 비밀이어야 한다.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명심하겠습니다. 전하. 서해가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자네는 서해를 한참 바라보다가 돗자리 위에 은자 몇 냥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삿갓을 깊이 눌러쓰고 저작거리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였습니다. 서해가 여느 때처럼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을 때 궁궐의 내관 복장을 한 이가 다가왔습니다. 서해 애기 씨가 맞습니까? 그러합니다. 저를 따라오시지요. 귀한 분께서 부르십니다. 서해는 간단한 짐을 챙겨 내관을 따라 나섰습니다. 가마를 타고 한참을 가니 거대한 궁궐 담장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후미진 쪽문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궁궐 안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좁은 복도와 구불구불한 길을 한참 걸어가니 작은 정각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건물들과 떨어져 있어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지내시게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내관이 물러가고 서해는 혼자 정각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비록 작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필요한 물건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며 저작거리에서 만났던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삿갓 대신 익성관을 쓰고 남루한 옷 대신 용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 이연이었습니다. 서해는 황급히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만만세를 누리옵소서. 일어나거라, 서해. 이곳에서는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좋다. 그대와 나 단둘이 있을 때에는 편히 말하도록 하여라. 이연의 목소리는 온화했습니다. 서해가 조심스럽게 일어나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말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이제 2달 반밖에 남지 않았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배신자를 찾아내고 외적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과연 가능한 일이겠느냐?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전하, 제가 궁궐 안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기운을 읽으면 누가 충성스럽고 누가 배신할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좋다. 그러나 조심해야 한다. 그대가 특별한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역적들이 먼저 그대를 제거하려 들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전하. 이연은 서해를 자신의 비밀스러운 조언자로 삼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서해를 어린 궁녀 수습생으로 등록시켰습니다. 다른 궁녀들과 함께 생활하며 궁궐 안의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궁녀들의 일과를 따랐습니다. 청소를 하고 물을 길어 나르고 간단한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궁궐 안을 돌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대신들, 내관들, 궁녀들, 군사들까지 모두 서해의 눈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서해는 은밀히 이연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본 사람들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전하, 오늘 조정회의에 참석하신 대신들 중 경조판서 김상원은 진심으로 전하를 받들고 있습니다. 그의 기운은 맑고 고닫습니다. 그래, 김상원은 과인이 믿는이다. 하오나 예조판서 박진영은 다릅니다. 겉으로는 공손하나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으나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는 서의 말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나날이 충신과 역적을 구분하는 목록이 늘어갔습니다. 특히 서해가 주목한 사람은 영의정 한익무였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신으로 30년 넘게 조정을 이끌어온 충신이었습니다. 왕실의 세대를 모셔온 충신으로 모두가 존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서해의 눈에는 달리 보였습니다. 전하, 영의정 한익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느 날 밤 서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익모는 과인의 스승과도 같으니다. 천황 때부터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해 온 충신 중의 충신이 아니냐? 그러하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전하. 그의 기운을 읽어보니 야망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오랜 세월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 스스로가 왕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하께서 어리다고 여기고 함부로 대하려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어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서해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전하, 한익모의 주변을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그와 자주 만나는 이들, 그에게 충성을 바치는 이들을 조사해 보십시오. 분명 무언가 나올 것입니다. 이어는 고민 끝에 서해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비밀리에 한익모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익모는 몰래 사병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도적을 막기 위한 사설 군대였지만 그 규모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각 지방의 수령들 중 상당수가 한익모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정의 명령보다 한익모의 지시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익모가 북방의 오랑캐 추장들과 은밀히 서신을 주고받고 있다는 정황이었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뭔가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이어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신하가 실은 가장 큰 적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서해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모른 채 한익모의 칼날에 쓰러졌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서해, 그대가 아니었다면 과인은 정말 위험했을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하. 한익모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를 잘못 맞추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추종자가 있고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겠느냐? 한익모가 스스로 꼬리를 드러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가 거사를 일으킬 때를 정확히 알아내어 그 순간에 모든 역적들을 한꺼번에 잡아야 합니다. 서해는 더욱 집중적으로 한익모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 만나는 사람들, 나누는 대화의 기운까지 모두 읽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해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한익모가 궁궐 밖 어느 저택에서 비밀 회합을 연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곳에는 조정의 주요 대신들과 지방 수령들, 그리고 군부의 장수들이 모일 예정이었습니다. 전하, 보름 후 한익모가 영모를 도모하는 비밀 회합을 엽니다. 그때가 바로 모든 역적들을 소탕할 기회입니다. 이어는 곧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서해가 확인한 충신들을 모아 비밀 부대를 조직했습니다. 경조판서 김상원을 총책임자로 삼고 믿을 수 있는 군사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러나 한익모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뛰어난 정치가였던 그는 궁궐 안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이연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고 자신을 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한익모는 궁궐 안에 심어둔 첩자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린 궁녀 하나가 최근 왕을 자주 아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에는 없지만 밤마다 은밀히 만난다는 첩보였습니다. 그 궁녀가 누구인가? 서해라는 아이입니다. 불과 10살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익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10살짜리 아이를 왕이 은밀히 만난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라. 한익모의 명을 받은 첩자들이 서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서해가 저작거리에서 사주를 봐주던 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예언이 신통하게 맞는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익모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왕이 서해의 능력을 이용해 자신의 음모를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당장 서해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해가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고 궁궐은 고요했습니다. 서해는 평소처럼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칼을 든 자객이었습니다. 서해는 위험을 직감하고 몸을 피했지만 10살 아이의 몸으로 무술을 익힌 자객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누구냐? 멀리서 호통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연이 보낸 호위 무사들이었습니다. 이연은 서해가 위험에 처할 것을 대비해 몰래 호위를 붙여두었던 것입니다. 자객은 황급히 도망쳤고 호위 무사들이 뒤쫓았습니다. 서해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서해와 이연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한익모가 이미 서해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제거하려 한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전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익모가 거사를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서둘러야겠구나. 이연과 서해는 최종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익모의 비밀 회합이 열리는 날, 그곳을 급습하여 모든 역적들을 일망타진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달이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한익모는 도성 밖 한적한 곳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십 명의 대신들과 장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모두 같은 뜻을 품은 이들이오. 한익모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현 전하는 너무 어리고 나약하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오. 우리가 나서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하오. 영의정 어른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 모두 영의정 어른을 따르겠습니다. 역적들의 목소리가 하나둘 터져 나왔습니다. 한익모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이제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겠소. 다음 달 초하루 대궐에서 큰 행사가 있을 것이오. 그날 밤을 기해 우리가 움직일 것이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별장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왕의 군사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병조판서 김상원이 선두에 서서 외쳤습니다. 왕명이다. 역모를 꾀한 역적들을 모두 체포하라. 별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역적들은 저항했지만 이미 별장을 포위한 왕의 군사들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한익모는 창백한 얼굴로 칼을 빼들었지만 곧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감히 영의정을 이렇게 대하다니. 영의정? 이제 그대는 역적일 뿐이오, 한익모. 김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익모를 포함한 모든 역적들이 결박되어 끌려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의정 한익모와 조정 대신들 상당수가 역모죄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백성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존경하던 한익모가 실은 역적이었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연은 대궐에서 친히 국문을 주재했습니다. 한익모는 끝까지 버텼지만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인이 그대를 믿었거늘 어찌 이런 배신을 할 수 있었느냐? 이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하께서는 너무 어리십니다. 이 나라를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역모를 꾸민 것이냐? 충신으로서 바른 말로 가나는 것이 도리가 아니었느냐? 한익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와 주요 역적들은 사형에 처해졌고 나머지는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역모는 진압되었지만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해가 예언한 대로 북쪽에서 오랑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익모와 내통하고 있던 오랑캐 추장들이 조선을 침략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해, 북쪽의 적들을 어찌 막아야 하겠느냐? 전하, 북쪽 오랑캐들의 진영을 보니 그들 사이에도 분열이 있습니다.
모두가 침략에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틈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서해의 조언에 따라 이어는 오랑캐 추장들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침략의 소극적인 추장들에게는 후한 선물과 함께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고, 호전적인 추장들에게는 조선의 군사력을 과시하며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변방의 방어를 강화했습니다. 서해가 추천한 유능한 장수들을 변방에 배치하고 군사들의 훈련을 강화했습니다. 서해의 예언대로 첫눈이 내리는 날, 오랑캐들이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군사들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치밀한 방어 전략과 유능한 장수들의 지휘 아래 조선군은 오랑캐들을 격퇴했습니다. 오랑캐 추장들 사이의 분열도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조선과 평화를 원했던 추장들이 호전파 추장들을 견제했고, 결국 오랑캐들은 내부 분쟁으로 인해 제대로 된 공격을 펼치지 못하고 퇴각했습니다. 동쪽 바다에서도 낯선 배들이 나타났습니다. 서해안에서 온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선과 교역을 하자며 접근했지만 실은 조선의 땅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서해는 그들의 사신을 보고 말했습니다. 전하, 이들은 겉으로는 친선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침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대해 잘 모르기에 탐색 중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겠느냐? 저들에게 조선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완전히 적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이어는 서해의 조언대로 서양 사신들을 맞이했습니다. 정중하게 대했지만 조선의 강력한 군사력과 문화를 과시했습니다. 서양인들은 조선이 생각보다 강대한 나라임을 알고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서해의 도움으로 이어는 안팎의 위기를 모두 극복했습니다. 한익모의 역모를 진압하고 북쪽 오랑캐의 침입을 막았으며 서양 세력의 위협도 저지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언을 성군으로 칭송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낸 영명한 왕이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서해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린 소녀의 신비로운 능력이 조선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위기가 지나간 어느 날 밤, 이언은 서해를 불렀습니다. 서해, 그대의 공이 너무나 크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해보거라. 과인이 들어주겠다. 서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이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도 그대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만약 전하께서 정 그러하시다면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저를 다시 저작거리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궁궐보다 저작거리가 더 편합니다. 그곳에서 평범한 백성들의 운수를 봐주며 사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이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궁궐을 떠나겠다는 것이냐? 그대가 없다면 과인은 어찌하란 말이냐? 전하께서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나라를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누가 충신이고 누가 역적인지 보는 눈을 기르셨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깊어지셨습니다. 저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아니다. 그대는 여전히 과인에게 필요하다. 전하, 사람은 언제까지나 누군가에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전하께서 스스로의 힘으로 서실 때 진정한 성군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어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서해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서해에게 의지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 때였습니다. 알겠다. 그대의 뜻을 꺾을 수는 없구나. 하지만 언제든 과인이 그대를 필요로 하면 와줄 수 있겠느냐? 물론입니다, 전하. 언제든 부르시면 달려오겠습니다. 며칠 후 서해는 궁궐을 떠났습니다. 이어는 서해에게 상당한 재물을 하사했지만 서해는 그 중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사양했습니다. 서해는 다시 저작거리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자리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운수를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서해를 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디선가 소문이 흘러나왔는지 서해가 나라를 구한 일에 관여했다는 이야기가 백성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해를 더욱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애기 씨, 정말로 전하를 도와 역적들을 물리치셨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애기 씨 덕분에 나라가 편안해졌다고들 하던데요. 서해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떠벌리는 것은 서해의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연은 서해의 예언대로 훌륭한 성군으로 성장했습니다. 현명한 정치로 나라를 안정시켰고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선은 태평성대를 구가했습니다. 가끔씩 이연은 미복을 하고 저작거리로 나와 서해를 찾았습니다. 서로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차 한 잔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왕과 신하가 아니라 그저 오랜 친구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해, 그대가 있었기에 과인이 오늘의 과인이 될 수 있었소. 아닙니다, 전하. 전하께서 원래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다만 조금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겸손하기도 하구려. 허나 과인은 알고 있소. 그대가 아니었다면 과인도 이 나라도 없었을 것이오. 서해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해는 평생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의 사주를 봐주며 살았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아 궁궐에 들어가는 일은 다시는 없었습니다. 이연이 혼자 힘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마다 이연은 서해의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서해에게 배운 통찰력과 지혜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들은 대부분 옳았습니다. 서해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운수를 물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이도 양반도 천민도 가리지 않고 서해를 찾았습니다. 서해는 차별 없이 모두를 대했습니다. 어느덧 서해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10살 소녀였던 서해는 어느새 20살이 넘은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습니다. 사주를 보는 일이 곧 서해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연도 장년이 되었습니다. 왕비를 맞이하고 자녀를 두었으며 나라를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조선은 주변국들로부터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연은 병을 얻었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이연이었지만 과로로 인해 몸이 쇠약해진 것이었습니다. 어이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병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연은 서해를 궁으로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궁궐을 찾은 서해는 이연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때 건장했던 이연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서해, 오랜만이오. 전하, 몸조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과인의 운명을 한번 봐주시겠소.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알고 싶소. 서해는 이연의 손을 잡고 기운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병은 곧 나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께서는 아직 오래오래 사실 운명입니다. 정말이요? 예, 전하. 전하의 운명에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나라를 더욱 번영시키고 백성들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연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해의 말이라면 믿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소, 서해. 그대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려. 전하, 다만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해보시오.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전하께서는 나라를 위해 너무 많이 애쓰십니다. 그러나 전하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건강해야 오래 나라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명심하겠소. 서해 예언대로 이연은 곧 병에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건강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서해의 당부를 잊지 않고 무리하지 않으며 신하들에게 적절히 권한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서해는 30대, 40대가 되었습니다. 머리에 희끗희끗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운명을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이연도 중년을 넘어 노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세자에게 정사를 맡기고 자신은 뒤에서 조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봄날 이연은 다시 미복을 하고 저작거리를 찾았습니다. 익숙한 자리에 앉아 있는 서해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서로 모두 나이가 들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서해, 전하. 두 사람은 마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과인은 그대를 처음 만난 그날을 잊을 수가 없소.
남루한 행색으로 저작거리를 헤매던 과인에게 어린 그대가 다가와 운명을 말해주었지요. 저도 기억합니다, 전하.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대 덕분에 과인은 왕으로서 제대로 설 수 있었고 이 나라는 평화를 누릴 수 있었소. 그대는 진정 이 나라의 은인이오. 과찬이십니다, 전하. 저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과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소. 전하, 아직 오래 사실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미리 말해두고 싶소. 그대에 대한 기록을 역사에 남기고 싶소. 서해라는 이름을 그대가 한 일을 후세에 전하고 싶소. 서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것은 제가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이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도 전하께서 훌륭한 성군으로 기억되시는 것, 그것이 곧 저에 대한 최고의 기억입니다. 전하의 치세가 길이 찬양받는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연은 서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없이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더욱 흘렀습니다. 이연은 오래 살다가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백성들은 이연을 성군 중의 성군으로 기억했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태평성대를 이룬 훌륭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연의 곁에서 그를 도왔던 서해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야사의 간략히 이연 전하 시절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한 여인이 왕을 도와 나라를 구했다는 정도의 기록만 남았을 뿐입니다. 서해는 이연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의 사주를 봐주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았고 부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어려운 이들을 도왔습니다. 서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슬퍼했습니다. 양반부터 상민까지 서해의 도움을 받았던 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은 서해를 진심으로 애도했습니다. 서해의 무덤은 저작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무덤이었지만 그곳을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서해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주를 보는 신비로운 능력으로 나라를 구한 어린 소녀의 이야기는 때로는 과장되고 때로는 미화되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자신의 특별한 재능을 이용해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다는 것. 그리고 그 소녀는 명예나 부를 탐하지 않고 평범한 삶을 살다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서해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자리에 있지 않고 때로는 가장 평범한 곳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해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서해처럼 자신의 재능을 남을 위해,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를 배웠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서해의 이야기는 전해집니다. 비록 정사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저작거리 한 구석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맑은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던 10살 소녀. 그 소녀가 조선을 구했고 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그것도 칼이나 힘이 아닌 지혜와 통찰력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해의 이야기입니다. 사주를 보는 10살 천재 아이가 조선을 구한 소름 돋는 방법이었습니다.